네, 지금 김창희 작가님과 금값이라든가 비트코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 패권 그리고 또 위안화 패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 기대와 달리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왜 케빈 워시일까? 사람들은 대부분 케빈 워시가 아니라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NEC 의장을 지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케빈 워시인 거예요. 케빈 워시는 상대적으로는 좀 매파 쪽에 가깝다 이렇게 좀 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 1편에서도 나눴는데 자, 도대체 왜 케빈 워시인 거예요? 그 케빈 워시가 매파라는 거는 시장의 오해였으니까 트럼프가 판단할 때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정책에 워시가 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케빈 헤스잇이 월가의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교적인 용어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잖아요. 외교관을 지명했을 때 상대국에서 이 인물은 달갑지 않다라고 하면 파견을 못하는 외교 관례가 있는데 미국의 백악관과 월가 사이에는 그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그 절차가 암묵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트럼프가 작년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사실상 지명했을 때 월가가 채권을 투매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채권 발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월가가 자기에게 케빈 헤스잇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의사표명을 한 걸로 판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그 채권 시장의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월가 제미 다이먼의 눈치를 보는 어떤 제스처로 케빈 헤스잇은 일단은 그 철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일부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러면 왜 워시드였냐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월가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트럼프는 판단했다.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에 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축소가 있을 거라는 우려에 의해서 그 자산 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그 시장의 우려대로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인물을 앉혔다라는 것은 트럼프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트럼프보다 똑똑하다고 자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보관 없이 또는 그 정말 그 반대되는 인물을 앉혀서 본인의 정책을 포기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가를 시장이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워시는 그동안의 발언을 쭉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워시는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금리 인하에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줘서 K자 형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워시는 일관되게 그 양적 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높이고 삶을 퍽퍽하게 만든다라는 걱정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케빈 워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AI와 휴머노를 통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주자는 게 그 워시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라고 했을 때 제네시스 플랜 같은 걸 통해서 AI의 어떤 그 생산성의 향상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케빈 워시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하지만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워시는 연준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던졌던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왜냐하면 연준이 왜 물가 안정시키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금융이라는 특정 산업을 왜 세금으로 살려주는 거냐. 그리고 MBS라는 그 부동산 자산 유동화 증권을 자산으로 매입해서 왜 부동산 시장을 살리냐, 특정 산업을. 그리고 ESG 같은 금융 규제를 만들어서 왜 특정 산업을 육성하냐라는 거였어요. 이게 전부 다 민주당이 원했던 포맷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자산 시장을 형성해서 ESG 경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들의 신용도를 낮추고 금융 비용을 높여주는, 그러므로 해서 풍력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워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연준이 민주당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보조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때 처음에는 이제 케빈 해시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정말 금리를 정말 대폭적으로 낮춰줄 거고 그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국채금리 막 튀어오르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해서 시장에서 좀 덜 저항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상원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인준까지 받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케빈 워시인데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에 지난해부터 여러 인터뷰라든가 뭐 신문 기고를 통해서도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 혁명이 지금 엄청나게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다 하니까 금리 낮추겠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양적 긴축으로 할 거 아니냐. 그동안 계속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QE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실제 벤 버넌키 연준 의장 때 최연소 연준 위원이 됐었잖아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막 양적 완화를 1차, 2차 막 하면서 1차에는 그래도 동의했는데 2차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동의 못 한다 해서 이제 나왔는데 다시 코로나 터지면서 또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실제 이제 시장에 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국채, 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MBS라고 하는 부동산 담보 채권을 이제 그것도 이제 장기잖아요. 그런 장기 채권을 이제 계속 매입을 해서 장기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실질적으로 연준이 개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버린 것은 잘못됐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금리 낮추는 건 알겠는데 양적 긴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정도 있을 거냐 반대로 또 양적 완화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해서 또 할 거냐 그러니까 물론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김 작가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 볼 때는 그 워시가 본인의 정책을 펼치는데 부합한다고 본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기능을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축소해야 된다. 그게 기능 축소를 말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을 그 워시가 말하는 대로 전환시키려면 지금 MBS라는 자산도 팔아야 되고 국채 양적 완화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을 거니까 최소한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 세금을 썼던 그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대폭 축소하니까 일단은 워시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기능을 대부분은 재무부에 넘겨주고 연준은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통해서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통화정책까지도 재무부가 백악관이 통제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100% 부합하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워시는 그러면 긴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산을 매입해서 양적 완화를 지금 대폭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원하고 있을 텐데 뭐 1조 달러, 2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매입하는 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을 텐데 최소한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죠. 그럼 트럼프는 바보냐? 금리 인하만으로 그러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유동성 확대를 달성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연준이 양적 완화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재무부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재무부가 어떻게 양적 완화를 할 거냐라는 거는 통화안정기금을 통해서 재무부가 그 바이백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에 더해서 연준의 통화안정기금, 그러니까 그 환율안정기금에 대폭 재원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키우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금의 장부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금의 재평가와 비트코인의 순환매를 통해서 내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될까요? 글쎄요, 뭐 금의 가치를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근데 아까 미국이 과연 8천 톤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못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뭐 극히 뭐 일부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8천 톤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1조 달러거든요. 네. 100만 개를 살려면 1000억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10만 달러라고 보면은 네네. 그 10만 달러가 안 되지만 10만 네네. 달러라고 봐도 1000억 달러예요. 예. 현재 금은 장부상 가치로는 1조 달러입니다. 장부상으로 1조 달러라고. 네네, 장부상. 그럼 이제 그게 장부상 가격이 한 온스당 한 42달러인가 정도. 그 시가로. 현재 시가로 죄송합니다. 한 10분의 1 정도만 팔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장부상 가격을 시가로 이제 재평가를 하면은 금을 10분의 1만 팔아도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전략은 유효해요. 그러면 네. 1000억 달러만 쓰면 되니까. 네. 그러면 내가 100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사서 그게 10배 오르면 1조 달러잖아요. 그럼 그게 20년 뒤, 트럼프는 지금 20년 동안 보유하고 안 팔겠다는 거니까. 그럼 20년 후에 내가 1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럼 그때쯤 되면은 그 미국의 부채가 60조 달러 이상 될 텐데. 그러면 내가 1조 달러를 내가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그 5%도 안 되는 걸 팔아서 내가 부채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한 10배 이상 이렇게 오르면 네. 뭐 1,000억 그러니까 1조 달러만큼에 달러가 샀는데 되는 거죠. 이제 1조 달러가 되는 거고 네. 그거보다 뭐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00배가 돼야 10조 달러인데 그럼 그때는 20년 뒤에는 부채는 지금의 서너 배가 됐을 거고. 물론 그렇긴 한데 일단 저는 그렇게 전략 자산으로 이제 비축을 하면 그게 물론 뭐 전체를 다 갚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버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한 가지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달러 패권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부채가 늘어나도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정도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제 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에 동의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40조 달러라고 이제 미국 국채 1년 이자까지 합쳐 40조 달러라고 보면요. 그 중에 5%인 2조 달러는 최소한 내가 준비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선 그래도 5% 정도는 준비금이 있으니까 내가 국채를 살게라고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금의 재평가와 비트코인의 순환매를 통해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최소한 2조 달러 이상 재원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은 금의 재평가가 지금 1조 달러고 그 1,000억을 내가 비트코인 사가지고 20년 뒤에 1조 달러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트코인 비축 전략이라는 걸 세웠을 때 부채 문제를 희석시키겠다라는 트럼프의 전략에 안 맞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면 안 맞는다라는 전제로 다시 추론을 해보면 그럼 도대체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이 될 건가를 보면 저는 최소한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2조 달러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2조 달러 정도는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마련하고 그 중에 5%인 1,000억 달러로 비트코인을 샀을 때 비트코인이 10배가 되면 1조 달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재평가와 비트코인 순환매로 3조 달러 이상은 마련해야 금의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지. 내가 이걸 가지고 금이 현재 시가로 환산해서 1조 달러고 1,000억 달러 사가지고 1조 달러 정도 재원 마련했다. 근데 그 말씀은 금값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값이 지금의 최소한 2배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것은 과연 미국이 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겠냐. 네. 현재 우리가 알고 뭐 8,000톤 정도도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저는 금값이 제로라고 올라가도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장부상 뭐 재평가를 해도 그 기대한 만큼 금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 금을 판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를 따져보면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을 판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근거를 따서 내가 현물금이 있어야 금을 팔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죠. 근데 미국이 금을 파는 방법은 사실은 현물금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다. 빌 게이츠한테 가서 금을 사주세요라고 하면 빌 게이츠는 현물금을 내 금고에 옮겨주세요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금이 있어야 되죠. 현물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미국이 지금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2조 달러를 찍어내겠다는 얘기는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예요. 그럼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는 회계 장부의 정리예요. 그러면 포트녹스에 금이 있건 없건 지금 연준과 재무부 간에는 금을 8,000톤을 거래를 했던 거고 과거 50년 전에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장부상에는 그게 42달러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금준비법이라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법상으로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비상경제 조치가 필요하긴 해요. 없어도 되지만. 그러면 그 트럼프가 금을 재평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을 동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래를. 민간의 거래를 동결시키고 연준과 재무부 간에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워시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간의 거래죠. 그러면 워시와 스콧 베센트는 그 드러켄밀러 사단의 선후배 관계니까 그러면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워시 지금 네 장부상에 우리 금이 얼마로 돼 있어? 42달러입니다. 그럼 지금 시가는 얼마야? 10,000달러입니다. 그럼 그거 시가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로 10,000달러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2달러가 10,000달러가 되니까 2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의 장부상에는 그럼 자산이 2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차변에 있는 부채가 200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장부가 정리가 되죠. 부채가 200배가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달러를 2조 달러 찍어서 재무부에 트럭으로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200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과정에서 포트녹스 금고에 있는 금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그건 뭐 네네. 회계 정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저한테 금을 팔겠다고 하면은 현물금을 보여줘야 되지만 재무부와 연준 간의 금의 재평가를 통한 거래는 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 얘기를 더 해보죠. 양적 완화를 굳이 연준이 할 필요 없이 이제 네네. 재무부가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지 설명을 지금 이제 해주시죠. 이거를 말씀드리려면은 지금 1934년에 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준비법이라는 거를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준이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재무부에 28억 달러인가를 찍어줬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좌이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계좌이체를 어떤 계좌로 해주냐면은 일반 계정인 TJ 계좌로 안 해줘요. 그거를 특별 계좌인 환율 안정기금 계좌. 그러니까 Exchange Rate Safety인가 그 ESF라는 그 계좌로 이체를 해줘요. 그러면 그 특별 계좌는 행정부의 재량껏 쓸 수 있어요. TJ 계좌에 있는 돈을 쓰려면은 의회가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라고 해서 항목을 다 정해줘야 되거든요. 지출 항목을. 근데 그 특별 회계인 환율 안정기금으로 돈을 입금해주면 재무부가 임의대로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금준비법 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금준비법이 아직 유효하거든요. 아직 그 법이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프랭클린 드 루즈벨트 선배가 했던 대로 금준비법을 발동해서 금을 2조 달러로 재평가한다. 그러면 2조 달러의 그 화폐를 찍어서 연준이 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 계좌로 이체를 해준다. 그럼 이거는 백악관과 재무부가 임의대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 그러면은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죠. 국채 수요를 만들어서 무제한 국채를 사주면 바이백 프로그램과 똑같아요. 시중에 있는 국채를 연준이 아니라 그냥 재무부가 직접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국채를 발행하는 게 재무부예요. 그죠? 트레저리에서 발행을 하는데, 재무부에서 다시 또 그걸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도 있죠. 이미 팔려나간 그 월가 은행에 있는 국채나 시중에 있는 국채를 재무부가 사들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가 공급자가 되고 수요자가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면 바뀐 거는 연준이 화폐를 찍어서 재무부로 날라준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결과는 시중에 그만큼의 달러가 풀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회계 장부를 정리하건 그거는 연준과 재무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결과적으로 2조 달러가 시중에 국채 매입을 통해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준이 사주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재무부가 환율 안정기금을 통해서 방출하는 거죠. 그거는 그 미국 내에서 그러한 논의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지금 말씀이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X 같은 SNS를 통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양적완화하는 방법에서 재무부가 양적완화하는 방법으로 무게 중심을 바꾸고. 그러니까 뭐 케빈 워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해진 거죠. 그렇죠. 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네. 나는 금리만 낮춰주면 되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뭐 인플레이션 걱정도 사실 나도 없고, 네네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동안 계속 걱정했던 것이, 아, 그래, 단기 금리는 낮아지는 건데, 반대로 이제 양적 긴축이나 아니면 동결을 해버리면, 그러면 장기 금리는 더 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걱정을 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제 장기국채, 단기국채의 그 비율을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예 재무부가 다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콧 베센트라는 브레인을 통해서 트럼프가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그 연준을 그냥 금리 조절 기구로 만드는 거고, 나머지 모든 통화 정책은 의회에서 행정부로 그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연준법은 모든 걸 다 의회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 지명만 대통령이 하는 거죠. 승인도 의회가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어떤 비판들이 있는데, 저는 그 비판에 반대하는 입장인 게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누군가가. 그 얘기는 연준이 지금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가 어떤 정책으로 지금 상황을 흔드는 게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죠. 하지만 워스의 시각이나 트럼프의 시각이나 제가 봐도 지금 연준은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아요. 연준은 태생적으로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일 수 없는데, 지금 누군가가 연준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정했던 연준의 1차적인 책무, 물가 안정, 여기에 충실하면 어쨌거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연준은 자산 매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정 산업에 엄청나게 지난 50년간 개입을 해왔어요.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떤 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연준이 개입해서 특정 산업을 살리거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반사작용으로 특정 산업을 제조업을 죽였죠. 이거는 지금 연준은 누가 보더라도 독립적이지 않아요.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기구죠. 저도 동의합니다.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부자들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가난하고, 이건 정말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재무부 쪽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해서 그야말로 좀 사회적 양극화도 좀 해소하면 좋은데, 이 양적 완화를
이래저래 하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회 양극화, K자형 사회 구조, 경제 구조는 계속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 지금 교수님 생각에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권이나 어떠한 정치 세력도 중립적일 수 없잖아요. 자기들 지지 세력에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기술 발전이나 생산성 향상도 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산업혁명도 결국 양극화가 심화됐고 또 인터넷 혁명도 일부 IT 부자들이 양산됐고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도 분배 구조가 개선되는 쪽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배 구조는 훨씬 악화됐죠, 지금 양극화 구조는. 그래서 저는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어떤 정권이 힘을 쓰거나 어떤 정책을 바꿀 거다. 이거는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고 결국은 누구한테 유리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연준 구조가 민주당과 월가의 부자들한테 유리한 구조니까 나는 이거를 흔들어서 제조업과 공화당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지 분배 구조를 개선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주도한 미국 경제를 메인스트리트로 좀 가져오겠다. 네, 그런 네. 차원에서는 너무 연준에게 모든 그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좀 재무부로, 그러니까 행정부로 좀 그 권한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고 네.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통화 주권이라든가 환율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는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또 채권 투자하고 또 비트코인이나 금도 투자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3부에서